한국과 미국의 동일한 만기 채권 투자했을 때 성과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걱정해야 될 나라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걱정해야 될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금리 인하 카드를 통해서 경기 부양 카드, 대출금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 금리하고 미국 금리 더 벌어지면 원화가 더 약세로 갈 리스크 때문에 못하는 건데 자꾸 타이밍을 놓치는 느낌이에요. 한국은 외국인 입장에 보면 뭐냐면은 사람을 치자면은 돈이 많은데 생산력이 떨어진 나라야. 아하.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GB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네. 이제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너무 멋진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책이 이름이 리치 앤 본드 바이블이에요. 그래서 부와 그리고 로우텍스, 그러니까 절세를 한 번에 잡는 채권 투자 바이블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채권에 대해서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식보다 좀 뭔가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데 투자를 했다가 좀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바이블, 채권 바이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야기는 아마 이제 한국, 미국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나라가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걸 알아야 돼, 일단.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한국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식을 이야기할 거면 좋은 것부터 얘기하면 당연히 미국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채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부터 얘기해야 된다. 이게 좀 안 좋은 이야기긴 한데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한국은 먼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제가 지난 2년 전 정도 시점부터 제가 국채가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질문들이, 그러면 미국 국채가 좋냐, 한국 국채가 좋냐라고 하면은 제가 선택을 하나 하라고 하면 제가 한국 국채가 좀 더 좋을 거라고 말씀 좀 드렸었어요. 저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채가 더 매력적이란 얘기는 그만큼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압력이 더 큰 거고,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박이라든지 저성장 압박이 좀 더 강한 나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국채가 매력적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경제를 반영하는 내용일 수 있다라는 거 먼저 양해를 듣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거잖아요. 항상 누군가한테는 위기는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한국 국채에 대해서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한 1년 반 동안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ETF,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상장 ETF를 채권 ETF를 볼 때 한국 국채 ETF와 미국의 중장기 ETF 중에서 실제로 한국 투자자분들이 어느 쪽을 더 많이 투자를 많이 샀냐? 하냐면은 압도적으로 미국 장기 채권 ETF에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좀 이해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산다라는 거는 돈을 빌려준다는 건데, 너 미국한테 빌려주고 싶냐? 한국 정부한테 미국 정부한테 빌려주고 싶지. 믿음직스럽잖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심플하게 미국에 투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채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 왜 한국 국채보다 미국 국채를 더 많이 투자를 최근 한 1년 사이에 더 많이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보통 채권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를 할 때 첫 번째로 그러니까 고려사항이 캐리가 높냐, 이자 수익이 어느 쪽이 높냐라고 보시는데, 금리, 그러니까 쿠폰 이렇게 그렇죠. 복잡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미국은 지금 4%대고 한국은 지금 3%가 깨질까 말까 하는 정도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미국 채권 투자하면 1년 이자가 한 4%대 나오는 거고, 한국 국채 투자하면 3% 나올까 말까 한 거니까 당연히 미국이 더 매력적이지 않겠냐라고 접근하시는 거고, 제가 여기 지금 최근 한 1년 반 동안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를 같이 그려봤어요. 그랬더니만 23년 이전만 하더라도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았고 미국 금리가 더 높았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좀 역전이 돼서 한국 금리가 밑으로 깔리고 미국 금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는 4%대고 한국은 3%대 초중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금리가 더 투자하기에 매력적으로 보시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에 투자한 물량이 더 많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앞에 보이는 이자 수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즉 뭐냐면은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의 구성 성분이지 않습니까? 앞단의 이자 수익과 두 번째는 가격 움직임인데 가격 움직임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얘기고 채권의 가격이라는 거는 금리와 반대로 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한국의 국채를 투자하면 가격이 더 매력적이라는 의미는 미국보다 한국의 국채 금리가 더 내려갈 룸이 더 크다라고 하는 뜻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한국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한국 경제가 좀 더 불투명하기 때문에 더 많이 그러니까 경제가 불투명하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정책 금리를 좀 더 많이 내려야 되는 이런 로직이 작동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과 미국의 동일한 만기 채권 투자했을 때 성과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자료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타이거 30년 만기 스트립 채권 ETF입니다. 스트립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스트립은 중간에 말 그대로 이자를 다 발라내버린 거예요. 아하. 쿠폰을 다 발라내니까 이게 그냥 거의 이 채권의 만기와 거의 동일한 레벨의 만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채권의 듀레이션이 28년입니다. 즉 금리가 1% 떨어지면 가격이 28% 움직입니다. 절대 수익이. 와. 그러니까 금리 1% 떨어지면 28% 오르는 거고 1% 올라가면 28% 깨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어쨌건 간에 국내 우리 파생 상품이 아니면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가장 긴 듀레이션의 채권이 여기 30년. 채권입니다. 자, 그런데 둘 다 듀레이션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의 초장기 채권 ETF를 투자했으면 금년에 한 20%가 손실을 봤고요. 어허. 반면 한국의 동일한 만기의 초장기 채권 ETF를 했으면 플러스 25%입니다. 그래서 거의 25%죠. 네. 이거는 마치 이런 거죠.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금년에 동일하게 투자했을 때 이 반대가 되는 거죠. 아하. 그죠? 이렇게 그만큼 이제 미국 경제가 좋다는 거를 가지고 너무 채권마저도 그래서 미국으로 가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채권과 주식은 반대편으로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고 어쨌건 간에 한국 채권을 지금까지 투자하셨던 분은 상당히 좋은 수익을 가져왔다는 거고 아마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아, 그쵸. 이제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또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 이제 과거는 과거고 지금부터 앞으로 한 1년, 2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결국 앞으로 한국이 이미 금리가 한 3% 정도 3.0 근처에 왔는데 과연 얼마나 더 우리가 좀 속된 표현이지만은 먹을 게 있는지. 아, 그쵸. 그죠? 근데 이 질문은 결국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불행한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일본의 경제의 어떤 흐름으로 갈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물론 최근에 약간 올랐지만 일본이 거의 제로 금리까지 간 거죠. 맞아요. 만약에 한국이 일본의 형태로 간다고 하면 지금 3% 금리도 굉장히 높은 거죠. 아하. 그렇게 본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 종착역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더 관건일 거죠. 물론 미국이 최근에 금리가 좀 올라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로 4.4기 때문에 절대 금리는 당연히 한국보다 미국이 높지만은 최종적인 금리의 종착역을 본다고 하면은 조금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물론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미국 국채를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최근에 금리가 한 80bp, 70bp 올랐기 때문에 미국 채권도 단기적으로 매매하기 충분히 좋은 레벨에 와 있는데 그냥 좀 긴 호흡으로 한 2, 3년 이상 정도 긴 호흡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여전히 한국 채권이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 봅니다. 근데 이제 참 그 아이러니한데 굉장히 한국의 채권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거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채널에서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나 이제 우려들을 많이 말을 했는데, 근데 마땅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투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내에서. 그렇다고 뭐 미국 주식에 뭐 장기 투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채권에다가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참 계속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아까 뭐 우리가 대표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한국 경제가 비전이 없다고 해서 다 요즘 뭐 1조 달러가 미국으로 건너갔다면서요. 맞아요. 네. 근데 굳이 거의 건너가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가지 않고 한국에서도 한국 주식이 안 좋은 거에 어떤 대안이 한국 국채라고 해지한다고 표현하죠. 해지.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한국 국채가 여러분 포트폴리오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예금의 대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우리가 예금 플러스 알파를 생각한다면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금 플러스 알파라고 하면 태평양을 건너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환율의 변동성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사실은 예금 플러스 알파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이왕이면은 요즘에 그 야당 대표님도 동의를 해주셔서 채권의 매매 차익이 전액 비과세거든요. 금액 제한 없이 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예금 대비 알파 그 알파가 비과세면 좋겠어라고 그 정도의 어떤 수익의 목표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국내 국채가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네. 다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결국 한국 국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뭐 드리기엔 좀 죄송한 말씀인데 그래도 어떤 현상에 대해서 현실에 정확히 대해서, 네. 현실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니까 네. 자, 이 자료는 TS 롬바디아라는 유럽계 독립 리서치 회사가 11월 15일 정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네. 그 자료에 의하면은 요건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중국을 제외한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그래서 미국 수출을 얼만큼 하고 있냐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요 보실 때 이게 빨간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가 네. 요 색깔을 보면은 짙은 빨강은 예를 들면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 옅은 이게 분홍인가요? 분홍색. 네. 분홍은 네. 미국으로 수출한 물량인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는 멕시코 압도적이죠. 야, 그러네요. 압도적이고 그다음 보이는 게 베트남, 그다음에 사우스 코리아 한국입니다. 물론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비슷한 게 이 타이완에 있는데 대만. 타이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반도체 전략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지 않고 어쨌건 간에 중국을 제외한 빅3 미국 수출 노출 국가가 한국이라는 거고 따라서 한국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일 때 좀 상당 부분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2017년 이후에 미국 의존도가 얼만큼 늘었냐면은 2017년도 이후에 한번 잘라봤어요. 그랬더니만 어디냐면은 보면 타이완, 베트남, 사우스 코리아 압도적으로 크고요. 반면에 중국의 의존도는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최근 한 5, 6년 동안에 미국 쪽으로 확 기울은 상황에서 네.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꺼내기 때문에 그만큼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참고사항입니다만은 현재 시점에 미국의 어떤 대외 무역의 가장 의존도가 적은 나라 어디냐면은 네. 브라질입니다. 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문자를 좀 그대로 갖고 왔는데 트럼프 정책은 전체 이머징 마켓의 위험 요인이고 그 중에서도 차이나, 멕시코, 사우스 코리아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 같고 반면 인도와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덜 취약할 것 같다. 덜 취약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투자자들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한국만 또 구체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네. 이거는 골드만삭스가 이것도 최근에 한 15일 전후에 발표한 자료인데 뭐냐면은 GDP, 한국의 GDP 어떤 기여도로 봤을 때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수출이 한국 경제 한 7% 내외인데 이건 많이 줄어들어서 한 5% 내외가 되는데 지금은 미국이 한국 GDP 기여도의 7% 정도까지 될 거라고 압도적인 가장 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관련해서 어떤 관세 부분이 어쨌건 간에 한국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은 대외 환경이 굉장히 좀 걱정거리인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대외 환경 얘기하는데 보통 채권을 얘기할 땐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되죠. 뭐냐면 하나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될 거냐. 네. 이건 제가 굳이 많은 말씀 안 해도 여기 이효석 대표님 채널에 많은 전문가에 나왔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너무 잘 아실 거고. 얼마나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이제 힘들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우리가 보셔야 될 채권하실 때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물가잖아요.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현재 CPI가 1.6%입니다. 그죠? 1.6%인데 골드만삭스에서 보기에는 금년 내년 25년에도 한 1.6% 전후로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가가 1.6%로 보는데 어떤 이제 위험 요인, 즉 물가가 1.6이 아니라 2%, 3%로 다시 재앙등하는 리스크는 어떤 거냐면은 원화가 지금 1,400원인데 이게 1,500원, 1,600원
되고 그리고 한국이 원유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는데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입 물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긴 있지만은 여기 골드만삭스에서 전망하는 아주 시나리오별 분석이 있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냐면 여기 보시면은요, 현재 레벨에서 환율이 5% 더 터져. 그러니까 1,400원 후반대로 가고 원자재 가격도 현재보다 한 15% 더 떠. 둘 다 부정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렇게 됨에 불구하고 1.6%보다는 슬라이트하게 올라가지만 그래도 한국의 목표치인 2% 아래로 잡힐 거라 봅니다. 즉 그만큼 한국 경제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는 현재보다 원화가 1,300원대로 좀 내려가고 한 5% 강세로 가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현재보다 한 15% 내려갔을 때는 한국의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1%대로 수렴할 것 같다는 게 골드만삭스의 견해입니다. 참고로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공약한 게 있잖아요. 딱 들어가자마자 지금 중동전이고 우크라이나전 다 종식시키겠다 얘기했고 만약 그 양반 얘기가 100% 맞다고 하면 당연히 물가 잡힐 것 같고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번 주말에 도널드 트럼프 2기에 재무부 장관 지명이 됐잖아요. 벤센트가 333 룰을 발표를 했죠. 그 333 룰 중에 하나가 300만 배럴을 추가 증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즉슨 유가를 더 아래로 잡아놓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더 이렇게 둔화가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전쟁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셔너리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전쟁의 종료는 인플레이션 요인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사실 트럼프가 얘기하는 많은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부각시킨다. 이민도 안 들어오고 관세도 붙인다고 어떻게 할 거냐. 전쟁을 안 하면 이게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 또 잡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그렇게 보고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내년도 한국의 금리 인하 최종 금리가 원래 시장의 컨센은 2.5인데 2.25까지 줄여놨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요 그림은 좀 제가 간단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어떤 정책적으로 이해하실 필요할 때 지금 요 하얀새는 지난 15년간의 한국의 정책금리입니다. 기준금리. 그렇죠. 기준금리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3.5 수준이었는데 이 3.5가 지난 15년 안에 가장 높은 레벨이었고요. 현재 3.25인데 이마저도 이전에 가장 고점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게 높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 그 정책금리를 볼 때 요 하단에 표기를 해놨는데 실질 기준금리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질 기준금리는 우리가 그 정책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거예요. 그랬더니 현재 물가 상승률이 1.6이잖아요. 그러면 3.25에서 1.6을 차감하면은 대략적으로 1.95%입니다. 플러스. 이게 실질 기준금리고 즉 이것의 의미는 현재 정책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도 한 2%나 더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경제 부담으로 보면 부담을 상당히 브레이크가 걸린 레벨이라고 볼 것 같고 이 레벨이 보시면은 실질 기준금리로 보니까 지난 15년 만에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 가장 높은 레벨이고 그래서 이게 여기 실질 기준금리 1.95라는 건 메시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실질금리 레벨이 지난 15년 만에 물가 대비해서 가장 브레이크가 세게 잡혀 있는 거니까 만약 우리 환율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금리 인하를 빨리 하지 않으면은 우리 경제 하드랜딩 리스크를 더 키울 여지가 있다.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과거의 1.95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추후에 금리 인하를 얼만큼 할 수 있을 거냐 봤을 때 요 동일한 시점이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가 이쪽에 보면 실질금리 고정 레벨이었는데 이 당시에 물가가 딱 잡히고 명확해지니까 이때는 심지어 금리가 한 200bp 금리 인하를 했었어요.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과거에 이렇게 좀 높은 레벨일 땐 결국 보시면 금리 레벨을 꽤 많이 했고 실제로 2019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레벨을 했다는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이호석 아카데미니까 아카데믹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자, 요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물가 한국의 최종 금리를 한번 예상을 해보자는 거죠. 정답은 아니죠. 그렇죠. 예상을 해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과연 중립금리가 실질 중립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먼저 산정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실질 중립금리에다 물가를 더하면 그게 최종 정책금리가 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뭐 제가 그 정도의 어떤 리서치 페이퍼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공부한 걸 가져왔습니다. 이번 11월 달에 여기 한은에서 페이퍼 하나를 발간했습니다. 네, 네. 요 페이퍼인데요. 이 페이퍼에서 보니까 한국의 실질 중립금리 레벨이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1.3 레벨이라고 합니다. 아. 참고로 중립금리 레벨이란 거 이런 거잖아요. 경제 성장에도 부담을 안 주고 또 물가도 자극하지 않는 최적의 적정금리 레벨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번 달에 발표한 한은에서 발표한 거는 실질금리 0.2, 마이너스 0.2에서 1.3이니까 이거의 중립금리를 계산하면 0.55 정도 되죠. 자, 0.55가 중립금리라고 가정을 하고 먼저 여기에다가 물가, 한국은행 목표가 2%잖아요. 2%를 얹으면 2.5 대충 떨어집니다. 2.5고 좀 전에 골드만삭스나 지금 현재 물가가 그대 스테이 된다 가정을 하면은 여기 보면 2.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 예측보다 더 낮아요. 2.0까지 갈 수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 높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한은의 목표대로 간다고 했을 때 한 2.5 정도를 생각하는 게 내년 말에 2.5가 리즈너블하고 근데 현재 물가 내려가는 추세를 감안하면 2%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금리를 볼 때는 물가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경제도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한국은행의 성장률이 한 2% 정도, 한국은행 2%를 봤을 때, 했을 때 2% 언더로 갈 가능성이 꽤 커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물가 2% 가더라도 한 2.25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 물가가 1.6으로 잡히는데 경제가 2% 언더로 가면은 1.75까지 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냐. 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금리를 많이 낮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네. 이제 이게 저의 개인적 생각인지 네. 한번 객관화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보는지. 그렇죠. 객관화해 보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물가 상승률과 GDP 성장이 가장 중요한데 골드만이 최근 많이 떨어뜨렸어요. 물가 1.6, GDP 1.8입니다. 둘 다 2% 언더입니다. 네. 그래서 기준금리 전망 2.25로 낮췄고요. 모건 스탠리, 타이퍼입니다. 모건 스탠리입니다. 네. 모건 스탠리도 2.0 성장률이 더 낮아요. 1.7, 아. 2.25라고 보고요. 그리고 KDI 이번 달에 발표했는데 성장률이 2%인데 물가 1.6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또 한국은행도 경제 전망 수정하죠. 그렇죠. 낮아질 그러면은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시장에서 2.5 정도가 일반적인 최종 금리 전망이라고 전망하는데 현재 어떤 한국의 물가 빠지는 추세라든지 여러 경제 부담 같은 걸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아마도 그보다는 최종적으로 기준금리를 더 많이 내려드릴 여지가 있고 그러면은 사실은 항상 모든 투자자산의 가격은 어떤 거죠? 시장의 예측보다 더 떨어지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한국 국채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알고 있었는데요. 네, 숫자로 조목조목 짚어주시니까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사실 이제 이 숫자를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물가도 보고 실질금리도 보고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맛봤는데 그리고 해외에서 어떻게 보는지까지 체크해봤는데 안 좋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국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그렇고 물가 전망도 아마 이제 지금 시장에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를 더 낮춰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면 근데도 한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창용 총재도 그러니까 금리를 못 낮추는 이유는 있잖아요. 그렇죠. 뭐 환율이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죠. 가계부채가 걱정되기도 하고요. 네. 사실 우리가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많이 약화됐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금리 낮춰주면 전부 다 부동산 사러 가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게 참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일단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걱정해야 될 나라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걱정해야 될 나라죠. 그게 저는 팩트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금리 인하 카드를 통해서 경기 부양 카드, 대출금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문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환율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있죠. 참고로 여러분 집에서 구글 갖고 한번 엑셀 한번 돌려보십시오. 뭐냐면은 $1 환율이
한국과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차이에 따라서 정확하게 같이 움직입니다. 즉 뭐냐면은 양국 간의 금리가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면요 원화 약세로 가는 거고 양국 금리 갭이 줄면은 원화 강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의 원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못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만약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 금리하고 미국 금리 더 벌어지면 원화가 더 약세로 갈 리스크 때문에 못하는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그것 때문에 한국이 우리 내부적인 사정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못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타이밍을 놓치는 느낌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그거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니까 계속 타이밍을 놓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때 동결하고 그 다음에 금리 25p 인하를 했는데 그때 동결할 때 미국이 금리 내릴 때 한국이 동결하면서 했던 멘트가 뭐냐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금리 내리면 올라가니까 이 기대 심리를 죽여야 되니까 그쵸.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일반적으로 느는데 그건 모든 컨디션을 동일하게 뒀다는 가정이잖아요. 네. 근데 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규제를 더 깐깐하게, 타이트하게 하면은 설령 금리가 내리더라도 론을 많이 못 일으키게 아마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면서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지금은 제일 환율이 걱정인데 아무튼 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뭐 환율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너무 환율만 집착해서 보다 보면은 국내 경제를 리커버리 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는 요목조목 따져보니까 한국의 경제 전망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안 좋을 때 아이고 어떡하냐 두 손 놓고 있지 마시고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한국 국채요. 라고 이야기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정말 격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까지 움직인다고? 야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있지만 레드 수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큰 변화가 있었고 이것이 트럼프가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진짜 옛날 생각나는데 이러면서 이제 반응이 나왔던 것 같은데 쭉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이제 트럼프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부분이셨어요? 예, 일단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왜 한두 달 전 대비해서 70 내지 0.7 내지 0.8 정도 떴냐라고 먼저 출발을 해보면은. 금리가요? 네. 그렇죠. 미국 국채 금리가 떴냐라고 보면은 뭐, 말씀 주신 대로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관세 정책, 감세 정책,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뭐 이게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네.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렇게 되면은 다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이 확 떠버린 거죠. 네네네. 떠버린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시점적으로 미 대선 전에 사실은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1기 트럼프 때는 대선 결과 전까지는 너무나 평온했고 결과 난 다음에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우리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뭐 비슷하게 나왔지만 이미 월가에서는 한 달 전부터 거의 트럼프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해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국면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셔너리한 정책일 거라 판단해서 이미 선거 전에 거의 다 올랐죠. 오히려 자세히 보시면요. 미 대선 결과 이후에는 사실은 거의 시장이 안 움직이다시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예,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자, 관세, 불법 이민자, 뭐 감세 이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감세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은 아마 그러니까 관세와 불법 이민자 정책이 아마 큰 화두일 것 같고 관세 부분들은 뭐 우리가 보통 분들이나 일반 유튜버들이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우리나라의 물가가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는데 수입하는 물건에 관세를 더 붙이면 100원짜리가 50% 관세 붙이면 150원짜리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가 내국인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물가를 더 앙등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네. 그리고 아까 또 하나는 감세 정책을 많이 한다는 거는 결국은 정부 재정의 수익을, 그 재정의 레베뉴를 줄이게 되면 결국 펑크난 것만큼 재정 적자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재정 적자가 더 확대가 되면은 그만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낼 것이고, 그러면은 공급이 확 늘고 수요는 제한돼서 공급이 확 늘면은 그럼 국채 가격 폭락, 국채 금리가 급등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불법 이민자는 좀 다른 각도지만은 전반적으로 맞물리면서 아마 이제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그렇게 간 것 같은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게 제 결론 멘트입니다. 인플레 걱정하는데, 인플레를 걱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왜 그렇죠? 대표님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선반영됐다. 측면. 그래서 우리가 업계 사람들께 하는 얘기지만은 시장은 이런 거잖아요. 주식이든 채권이 다 동일하거든요. 뭐 시장은 항상 어떤 이 실제 이벤트보다 선반영된다. 그쵸.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과도하게. 선반영이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예를 들면 10이 올라야 되면 항상 시장은 그보다 더 많이 오르고, 또 10이 빠져야 되면 그보다 더 언더슈팅하고, 그래서 네. 항상은 시장은 과민하게 반영한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은 현재 국제 시장에 대한 해석의 흐름도 딱 이해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니어 4.5, 10년 국채금리 4.5 근처면은 충분히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 레벨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현재 올라야 될 것들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시장에 이게 인플레이션 굉장히 자극해서 더 올라갈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에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기적으로는 그 말씀 주신 거에가 맞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적어도 6개월, 1년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관세 보겠습니다. 관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로직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면 수입 물가가 비싸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 2018년에 중국 관세를 한 20%가 때렸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시장이 흘러갔는지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자료는 저희가 알파이 매크로라는 유튜브 독립서치 회사 자료이고요. 네. 이것도 먼저 보시면은, 먼저 이거는 여기 점선, 빨간색 점선이 여기가 이 오른편 스케일을 보셔야 되고, 거꾸로 내리네요. 그렇죠. 원래는 요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관세가 한 4%밖에 안 됐는데, 이후에 2019년 20%까지 관세를 올렸어요. 관세를 올렸는데, 근데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 우리가 관세를 올리면 20%만큼 미국 사람 입장에서 수입 물건까지 더 비싸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중국으로부터 수입 실제 가격은 여기 보시면 이쪽 왼편 스케일인데, 네. 오히려 동구간 동안에 2%가 올랐다가 2% 내렸습니다. 살짝 올랐다가 내려온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해외에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20% 더 비싸게 들어가면 장사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생산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마진을 줄여서 그거에 또 적응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살짝 초기에 대응 안 될 때는 좀 올랐을지 모르겠지만은, 이후에는 오히려 여기 보시면 살짝 초기엔 좀 올랐지만 이후에 일정한 또 적응해서 오히려 제품 그 단가를 떨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여러 페이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제가 스탠포드 페이퍼를 하나 읽었는데, 과연 관세 정책이 어떤 보호무역 정책이 정말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것일 건가인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 요쪽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크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요 데이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 어떤 얘기냐면은, 자, 미국인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미국인 입장에서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 그대로 중국 수입 물가가 우리가 100원인데 60%를 얹었어요. 160원인데. 그럼 월마트의 물건 대다수가 중국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이긴 것들이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나 제발 좀 먹고 살게 해줘. 물가가 너무 비싸. 이거에 고민이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걸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중국산 물건이 100원짜리인데 160원이 돼. 그러면은 월마트 물건을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전문적일 수 있지만은
가처분 소득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음흠.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내가 100원 쓰던 게 세금 같은 거 다 떼고 내가 실제로 가처분 70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 몇 프로냐 가처분 소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해외 페이퍼 읽으면은 관세는 결국은 텍스와 똑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의 쓸 수 있는 여력을 줄인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다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관세라는 게 결국 단순하게 요거 올리는 것만큼 그대로 딱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주체나 다이나믹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안 돌아갈 수 있고 설령 그걸 액면 그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국인들 입장에서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압박이 더 커지서 결국은 소비가 더 위축되는 거고 마지막 한 말씀만 또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 실제로 요거는 1기 트럼프 때 관세를 요때 올렸거든요. 올려서 쭉 2019년까지 쭉 올렸는데 실제 미국 국채금리는 좀 지나다가 오히려 더 내려가요. 네. 실제로. 그죠?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전대미문의 60% 인상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언제냐면 1930년도 있습니다. 아, 30년대 전쟁 기간이죠. 그렇죠. 대공황 때입니다. 대공황 때 관세 140 올렸고 이때 50 올렸어요. 아이고. 근데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은 이때 물가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더 안 좋아지는 거라서.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일단은 관세 자체가 그 블러핑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더 이렇게 어떤 협상 전략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어쨌건 관세 일정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부정적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세 자체가 뭐 물가를 올리는 요인들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이 경제를 망가뜨리는 요인도 있어서 반드시 인플레가 온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재정 정책은 어떨까요? 이게 지금 올해부터 사실은 뭐 저는 작년부터 좀 뭔가 느낌이 좀 이상했던 게 연준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연준보다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써가지고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냐 안 하냐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미국 정부가 돈을 얼마나 적자를 많이 내느냐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 바이든 때는 하긴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미국이 변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때는 재정 정책을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뭐 줄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원래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가 시장에서 예측한 거는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불질러버릴 것 같다. 이런 우려감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재정 적자 더 많이 낼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이 뭐 공급이 엄청 늘어나고 금리 올라가고. 예, 예,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이 이거였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채권을 하니까 재정 적자가 커지면은 재정 적자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국채를 많이 찍어내야 되고 그러면 국채 공급 물량이 많아지고 국채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은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굉장히 크게 앙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로 뭐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채권 투자자분한테 너무 패닉인 거죠. 사실은 패닉인데. 근데 제가 제 채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제 채널에서 결론은 Don't worry.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라는 게 네. 제 멘트였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려보죠. 일단은 그 재정 적자 증가가 바이든, 그러니까 트럼프만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뭐 항상 네. 지금 민주당에 대한 공화당에 대한 둘 다 계속 늘리고 있었어요.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브랜뉴의 새로운 이슈가 아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언뜻 그 트럼프의 어떤 블러핑만 보면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제 입장에서는 되게 굿뉴스입니다. 채권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이분의 향후 333 정책. 예, 333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 33이 뭐냐면 첫 번째는 2028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의 3% 수준까지 줄여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GDP 3%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이 방법론으로는 디레귤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뭐 감세 정책 이런 걸 통해서 3% 올리는 거고 세 번째로는 아까 하루에 300만 불
배럴 증산을 석유를 해야 된다. 즉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다행히 도널드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원래 공화당은 재정 적자를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늘리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전에 제가 좀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그런 방향을 좀 했고 너무 과도한 재정 적자가 그렇게 늘지는 않을 거라는 걸 말씀 좀 드렸고 그리고 제가 그럼에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어쨌건 간에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나 부채가 더 는다는 거는 명확하거든요. 명확한데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부채가 늘고 재정 적자가 늘면 결국 미국 재정이 망가져서 폭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인데 조금 달라요. 네. 팩트를 갖고 말해보죠. 먼저 이 자료를 보시면요. 이게 1980년대부터 미국의 정부 부채입니다. GDP 대 정부 부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죠.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 늘고 있고 더 늘어날 거 전망하고 있죠. GDP 대비 비중 자체가 느는 거예요. 그냥 예. 부채가 느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아이너리카 미국 10년 국채금리 오히려 동반 동안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내야 될 이자는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금리를 얘기할 때 인플레이션까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차감하고 보는 게 가장 좀 추세가 명확한데 인플레이션 차감한 실질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75년도 이후에 미국의 국가 부채가 4배 이상 늘었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채 느니까 금리가 폭등할 거야 라는 거는 좀 너무 과도한 기운 것 같고요. 특히 두 번째로는 재정 적자. 아까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미국 재정 적자가 최근에 이게 재정 적자 폭입니다. 최근에 커지고 있는데 재정 적자가 커진다라고 해서 미국의 금리가 폭등한다는 얘기가 좀 안 맞는 게 뭐냐면은 보시면 90년대 이후에 보시면은 이때부터 이제 재정 적자가 확 늘기 시작하죠. 근데 오히려 이때 금리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이제 투자론 할 때 우리 통계학에서 상관성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A 변수와 B 변수가 얼마나 상관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 증가와 미국의 재정 적자 증가가 미국 국채 금리와의 상관성은 거의 노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좀 더 뭐 과하게 얘기하면은 실제로 네거티브 상관성이 나왔었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다마는 너무 우리가 그 부분을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면 왜 국가 부채가 늘고 재정 적자가 느는에 불구하고 왜 금리는 그동안 내렸을까? 그리고 뭐 설령 안 내린다 해도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대전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재정 적자 분명 국채는 더 많이 찍어냈을 텐데 왜 그 걱정을 크게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뭐냐면은 바이사이드입니다. 바이사이드 살 사람이 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전제는 뭐냐면은 살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 물량이 늘면은 그냥 가격 폭락, 금리 폭등인데 그렇게 안 보셔도 된다는 게 결론이고. 돈이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고 말씀 좀 드리면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성장률보다 우리가 일단 금리가 만약 5%, 6% 추세적으로 높아진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성장률 3%인데 국채금리가 5%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장보다 국채 이자 비용이 더 높아요. 네. 이론적으로 이거는 계속 지속 가능하지 없죠. 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그런 과거의 국면이 있어요. 1980년대가 요때가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은 GDP 성장률보다 국채 금리가 더 높았어요. 이 당시에는. 긴축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긴축이라기보다는 이 당시에 미국 국채 금리가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였는데 오히려 이때 국채가 불마켓이었어요. 그죠? 네.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질문들 하시는 거야. 야, 그때는 저기 마 대표 그 당시에는 미국 GDP 대비 국가 부채 100% 안 되는 시절이었으니까 지금 대입하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100% 넘은 최근에니까 일본의 사례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일본이 1990년대 넘었을 때 이때 이미 GDP 국가 부채 100% 넘었던 국면인데 이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였거든요. GDP보다 금리가 더 높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가 쫙 해서 올랐죠. 네. 즉 뭐냐면은 정부의 재정, 그러니까 우리 언뜻 느끼기에는 성장률보다 국가 부채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국채 금리가 높으면은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 아닐까라는 그래서 엄청나게 국채가 폭락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를 상정하는데 실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말씀 주신 대로 금리가 너무 과도하게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바이사이드를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죠. 만약에 기축통화 국가 아닌 미국이 아닌 이머징 마켓에서 엄청난 재정 적자나 국가 부채가 났다 가정합시다. 그 나라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그 나라 국채를 안 사겠죠. 그렇죠. 아무도 안 삽니다. 네. 그럼 그 나라 국채를 사려고 하면 딱 방법 하나 있어요. 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금리를 쫙 올리면 돼요. 싸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머징 마켓에 어떤 특정한 브라질, 아프리카 국가를 합시다. 근데 돈이 너무 우리가 필요해. 적자를 많이 내서. 그런데 현재 금리가 5%야. 이렇게 해서는 아무도 외국인 투자자가 안 사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걸 7%, 8% 올려야 외국인 들어올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이거 미국이에요.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먼저 보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제 이 미국 국채를 일반화시켜서 너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은 전 세계 넘버원입니다. 네. 발권 국가고 네. 기축통화고. 자, 무슨 말씀 드리냐면 자, 일단은 그 바이사이드를 보죠. 먼저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 보통 선진 국채는 양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월 투자할 수 있는 건 세 군데가 있어요. 미국, 유럽, 일본이에요. 자, 먼저 보죠. 일본은 JGB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이 터집니다. 네. 그럼 일본 투자 못 해요. 네. 두 번째, 유럽은 이미 주시하시는 바처럼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죠. 그러면 단순 얘기하면은 유럽 국채가 매력적인데 문제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거잖아요. 우리가 기존의 유로존을 본다고 했을 때 빅2가 있어요. 프랑스와 독일이었어요. 근데 프랑스가 최근에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나신지 모르는 2010년대 초반에 이태리 사태가 있었죠. 이탈리아 재정위기. 그 재정위기와 비슷한 레벨로 지금 프랑스가 계속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믿을 만한 나라가 사실은 남은 게 독일인데 독일은 금리가 너무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죠. 그러면 제가 글로벌 엄청난 국채를 운영하는 매니저 입장에서 일단은 일본 접고 두 번째 유럽도 금리가 낮은 건 낮지만 너무 불안해요. 재정이. 그러니까 한국이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제가 아까 한국 국채 때 말씀 못 드렸는데 한국 국채 매력적인 게 뭐냐면요. 제가 이런 표현하면은 제 악플에 시달릴 것 같은데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한국은 외국인 입장에 보면 뭐냐면은 사람을 치자면은 돈이 많은데 생산력이 떨어진 나라야. 그러면 나이가 좀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건 경제가 둔화가 되는 거니까 국채 금리 내려가니까 가격은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게 원래 집에 쌓아놓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도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좋아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불안해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대외 재정이 좋은 나라도 글로벌 몇 나라 없습니다. 네. 근데 다시 돌아가서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일본과 유럽을 이제 제껴야 되고 그럼 남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럼 미국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꾸 우리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자꾸 ETF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ETF는 내 투자한 이후 금리가 뜨면 무조건 깨지잖아요. 근데 세계적 연기금, 특히 보험 같은 연기금이나 뭐 그런 펜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냐면은 딱 사서 바이 앤 홀드잖아요. 즉, 지금 4.5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4.5를 10년짜리 딱 놓으면은 주식 투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만기까지 들어가면 추후로 금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4.5에 확정이잖아요. 그럼 이걸 복리로 가면 50%예요. 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 5% 넘어가면 주식도 못 버틴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굳이 그 리스크를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확정 금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설령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금리가 더 올라가면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당연히 확정 고금리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가 계속 커진다는 것도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도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각종 레버리지 파생 상품도 있고 그리고 대체 상품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파생 상품, 대체 상품, 비트코인 모두 다 사실은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면 담보 물건이 필요해요. 근데 그 담보는 미국 국채입니다. 언제나.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국 국채를 담보로 인증해 있어요. 어딜 겠냐? 미국 국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마켓이 커지는 그 비례해서 미국 국채 수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오케이 앞에 내용 다 알겠고 근데 충분하게 발행하는 거 비례해서 안 늘어. 그러면 금리가 폭등할 거잖아요. 폭등을 하게 되면은 좀 거칠게 얘기하면 미국 국채 금리 5% 되면 주식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뭐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이실 거고 금리 5% 넘어서는 이게 할인율도 너무 커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기업이고 그 기업의 조달 코스트가 5% 국채 금리가 5%면 조달 코스트 7, 8이 넘어가잖아요. 개인들도 디폴트가 많이 날 것이고 구조적으로 그러면 단순하게 국채 금리 5% 넘는다는 게 국채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문제가 못 버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럼 근데 다 알겠는데 그럼 아무리 국채를 안 사려고 해서 그거 알겠지만 금리 어떻게 떨어뜨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상황에 되면은 정책 당국이 들어가죠. 여기서 정책 당국이라는 게 재무부도 있지만 저는 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은 연준이 마지막에 구원투수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QT라고 있잖아요. 그쵸. 즉 연준이 보유 창고에 있는 걸 계속 내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미국 국채 발행 물량에서 지금 보유물을 계속 줄여두고 있어서 현재 미국 국채에서 한 15% 수준까지 떨어뜨려 놨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방법 있어? 연준이 들어가면은 얼만큼 살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전에 가지 않았으면 되게 연준도 불안해할 텐데 선배가 있어요. 중앙은행에 등장해서 쭉 사준 선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BOJ가 현재 미국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 GDP 국가 부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인데 270%, 280%잖아요. 미국 120%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불구하고 미국이 저렇게 일본이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물론 내국인도 있지만은 전체 국채 발행 물량의 BOJ가 40%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잠긴 거죠.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하면 연준은 굉장히 룸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이쪽에 늘면은 같이 가격 폭락, 금리 폭등의 시나리오는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미국의 어떤 기축통화 국가, 발권국,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본다고 했을 때는 너무 크게 현재 레벨은 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덤으로 요번에 트럼프 2기 지명자 이 친구가 무작정 재정을 적자를 확대 키우지 않겠다는 주의를 하시는 분들가 등장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국과 미국 시장에 대한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 경제 전망도 그렇고, 금리에 대한 전망도 쭉 해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이 부와 절세를 한꺼번에 잡는 채권 투자 바이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예, 뭐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베이직한 얘기가 기본 위주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한국의 국채가 되게 좀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예금 대비 플러스 알파가 되고 그리고 매매 차익은 전액 비과세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어떤 실무적인 팁도 일부 좀 가미해서 좀 아주 전문적 투자자는 좀 보기 좀 수익이 낮지만은 좀 기본적으로 나 채권 한번 해볼래. 네. 거기에다가 좀 근데 실제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아이디어까지 좀 넣어놨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 내용이 좀 약간 보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바이블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꼭 필요한 것들은 좀 약간 좀 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초판 구매하시는 분들만 제가 해서 제가 이번 도널드 트럼프 정책에 따른 채권 투자 전략 별도로 제가 부록처럼 드렸으니까 이번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건 정말 책을 쓰면은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걸 얘기를 해버리면 2년 후에는 보기가 어렵잖아요. 볼 필요가 없는 내용이니까 그거는 초판에만 이제 부록으로 넣어뒀다. 그러니까 이제 초판을 사셔야 되겠네요. 사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출판사에서 20권을 이제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기도 하니까 밑에 댓글에다가 책이 필요하신 이유를 좀 적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 나와주셔서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채권을 투자하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채권은 호흡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주식과 달리 적어도 한 1년 이상의 호흡을 보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단기, 장기, 그리고 지역도 한국, 미국 어떤 특정한 국가의 특정한 긴 채권 이렇게 몰빵하시는 것보다는 잘 분산 투자하고 또 분할 매수하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금리 높지 않아요, 미국은. 그쵸.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이렇게 팁 드릴게요. 그냥 우리가 물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가야겠지만 시간이 없는 분은 그냥 지금부터 연말까지 분할 매수하시면은 한 1년 뒤에는 좀 좋은 과실을 얻지 않을까 미국 채권도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마지막으로는 채권은 아주 매력적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채권은 그냥 할까 말까의 옵션의 선택지가 아니라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디폴트로 꼭 갖고 계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금은 꼭 갖고 계시잖아요. 네. 한국 국채가 예금과 동일하게 그만큼 더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비중은 각각의 경제 상황이 다르겠지만 꼭 일정 부분은 반드시 좀 갖고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채권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이제 세금 절세 효과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이 없는 분이 내가 어디 그거까지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돈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게 채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신청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